논쟁과 가치 판단, 사회적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한 사회적 수기 과정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 모든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일임해버리는 세계. 마치 어슐러 르긴 같은 작가들의 사회적 SF 소설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세계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SF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서술한 거죠. 사실상 플랫폼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카쿠라베 당토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 사회를 자신들의 플랫폼 자본주의 안으로 한 발 한 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스마트 기기만 있다면 집에서 몇 달, 아니 몇 년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옷과 밥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술집에서, 카페에서 그냥 앉은 채로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택시를 호출하고 개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군 일에 가장 편리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끝은 정말 유토피아일까요? 물론 플랫폼의 독과점에 의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다가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얘기니까 일단 제쳐둘게요.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 두 가지로 나눠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불러오는 디스토피아적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문화적, 인문사회적 측면을 한번 봐볼게요. 이용자들은 편리함과 습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찾게 되는데, 동시에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틀에 의해 이용자의 정동은 예속되고 관리된다. 개인 주체는 플랫폼이 요구하는 데이터 추출과 수집을 위한 알고리즘적 주체로 규격화되어 취급되고 관리되는 기계적 예속 상황에 놓여진다. 무슨 말인가 싶죠?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천천히 살펴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플랫폼이 정해주는 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경제 주체, 문화 주체로서의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자본주의는 알고리즘이라는 자동기계를 기업 조직 안팎에 배치함으로써 점점 사회적인 것을 생략하거나 오염시킨다. 현대사회의 소프트웨어화는 인간들의 대중지성과 사회적 논쟁의 과정, 즉 좀 더 복잡한 가치 판단과 사회적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까지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코딩 기계에 이관하거나 위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사당역에서 좌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몇 년 동안 수천 번을 들여다봤던 저희 집이잖아요. 거기 가는 길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근데 분명히 저희 집에 가려면 제가 사당역에서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내비게이션이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당역에서 좌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좁디 좁은 골목길을 진짜 조심해서 운전해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어느새 내 자신의 생각보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결정을 더욱 믿게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시킬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플랫폼이 위에 띄워주는 주문수가 많고 별점이 높은 음식을 고르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플랫폼의 선택보다 스스로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랩이나 음식 같은 걸로 드니까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무섭게 말하면 플랫폼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제적 얘기입니다. 방금 이야기가 좀 더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였다면 이 얘기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플랫폼 자본주의가 불러오는 경제적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노동의 착취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노동 착취라고 하면 한동안 문제가 됐던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 착취 얘기 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말하는 노동 착취는 좀 더 구조적인 특별한 노동 착취 얘기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노동 착취 얘기예요.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유노동을 양분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자유노동이란 이탈리아의 티치아나 테레노바라는 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자발적으로 제공된과 동시에 급여를 받지 않아 착취된 노동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사진을 찍어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고 또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DM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서 사진을 찍은 이용자, 그 사진을 보고 댓글을 단 이용자들은 모두 콘텐츠를 생산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그 콘텐츠 생산 노동을 자원으로 돈을 벌죠. 하지만 콘텐츠를 생산해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편리하기 위해 이용한 활동이 전부 플랫폼을 위한 노동이 된 셈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급으로 노동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가 문제야? 자기가 좋아서 즐기려고 올린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항우 충북대학교 교수는 그들은 즐겼으나 착취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눈에 보이는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니 여전히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축적되고 축적되다 보면 문제는 커집니다. 바로 우리가 자유노동을 통해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축적된 그 데이터 자체에 우리가 예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상현실의 아버지이자 실리콘밸리의 스승으로 추앙받는 제런 러니어는 저서 미래란 누구의 것인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이용자들에게 보상적인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가입된 어떤 플랫폼들의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가려는 순간 그렇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징벌적 네트워크 효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령 플랫폼은 이용자가 축적된 데이터를 서버에 보관하여 이용자가 서버를 탈퇴할 때 데이터 접근을 막거나 노력이 많이 들게 함으로써 플랫폼에 대한 잠금, 즉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은 이용자에게서 착취한 노동의 결과이지만 데이터를 활용해 그 큰 돈을 벌면서 이용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공해 그대로 사용자를 예속시키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소위 플랫폼 자본주의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하지만 꼭 이런 면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이 플랫폼들 덕분에 지금 단군 일의 최고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용자에게나 기업에게나 일종의 도구일 뿐이고 이 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와 관련된 얘기가 요새 여기저기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카카오는 과연 이 플랫폼이라는 칼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